이거 저번에 합성함수 할 때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역함수를 가지고도 이제 답을 구하는 건데 1번은 F 역함수 D값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다 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역함수 그래프를 보고 함수값을 찾으면 되겠지만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보통 역함수의 주된 목적은 역함수로 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원함수 값을 통해서 값을 계산해야 되지 역함수를 구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얘를 임의의 상수 K라고 두고 원함수 값을 취하게 되면 FK 값이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이 함수에다가 주어진 함수 그래프 모양은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함수 값이 d가 나왔다는 뜻은 x에다가 k를 집어넣었더니 y 값이 d가 나오더라. d좌표를 찾아야 돼요. y좌표 d 여기 있죠. 그럼 함수와 만났을 때 그 위치 여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때 필요한 게 y는 x죠. 내 위치 모르겠으면 찾아서 움직이면 됩니다. c네요. 그래서 k 값은 c가 된다. 따라서 이 정답도 c다. 이렇게 되죠. 2번 이거는 사실 앞뒤가 중요하긴 한데 똑같은 함수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처리를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d 그럼 얘부터 먼저 계산하고 다시 얘를 계산한다. 뭐 이런 의미도 괜찮긴 합니다. 뭐 그런 의미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합성함수 전체에 역함수를 취해도 뭐 되긴 되겠죠. 좀 두 가지 방법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부터 만약 풀어본다면 얘가 1번이에요. 1번 F 역함수 D 좀 전에 구했죠? 1번에서 구했었어요. C라는 걸. 2번 F 역함수 C 이 값이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M이라고 합시다. 따라서 FM의 값은 C. 이번에는 함수 값에 C 나오려면 요걸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요 위치를 모르겠으면 Y는 X랑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B네요. M의 값은 B. M의 값이 문제에서 원했던 정답이기 때문에 B.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그냥 한꺼번에 취하는 겁니다. F 합성 F를 그냥 하나의 함수인 그냥 H라고 두고 H 역함수 D 라고 보시는 거죠. 이걸 K라고 할게요.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H, N의 값은 D. 그럼 함수 H를 찾아야 되는데 H가 아까 합성이었잖아요. F 합성 F. 여기서 F랑 F를 합성시켰을 때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합시다. 여름 아직 생각해 보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아직 완벽하게 연습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곡선까지 합성시키는 거를 아직 여러분한테 요구하기 좀 그렇고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건 나중에 합성함수 그래프 연습 좀 더 되면 그때 하도록 합시다. 뒤쪽에 있는 문제 맨 위에 거 맨 아래 그렇게 두 개 해보세요. 대현이 몇 시에 가야 된다고 그랬지? 11시 40분, 50분? 그럼 대략 이제 40, 50분밖에 안 남았네? 네. 잘 돼가? 네, 잘.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자, 맞춰봅시다. 1번은 아마 밑에 거 연습하면 1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맨 밑에 거를 연습해 볼게요. (1번) 문제 아까 위에서 풀었던 2번과 비슷했었죠? 뭐 풀이법은 이렇게 보통은 많이 풀죠. 역함수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쓰게 되잖아. 이걸 거꾸로 써야 됩니다. 먼저 얘가 나오고 이게 나오고. 그래서 F 역함수, G 역함수, B. 그래서 이 풀이는 아까 잠깐 봤기 때문에 이번은 좀 다른 풀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식으로 정리하는 것. 자, 여기 이 전체 G 합성 F 여기 B에다가 역함수를 취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 값을 우리 그냥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G 합성 F에다가 K를 취하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자리가 맞바뀌잖아요. 역함수를 붙이든 떼든 XY 값의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다시 G 합성 FK 얘가 B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 값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아니 이 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값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먼저 구합니다. 구해놓고 얘를 다시 정리하는 순으로. 그럼 함수 G에다가 X값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리가 A, B, C 위치에 좀 자리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A라고 쓰고 이어서 여기 B, C, D, E.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시다. 함수 G는 이게 아래로 볼록한 게 F예요. 위로 볼록한 게 G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럼 함수 G는 위로 볼록한 걸 봐야 되겠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B가 나옵니까? B가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그럼 어떤 값 집어넣어야 되냐면 A를 집어넣었어야 되네요. 그럼 이 값이 A였다는 얘기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A 값이니까 FK 값이 A여야 된다. 그럼 함수 F는 이제는 아래 볼록한 걸 보셔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거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A라는 함수값이 나왔답니다. A는 여기 있죠. 이거 봐야 돼요. F에다가 A라는 함수값이 나오려면 B를 대응시켜야 되죠. 그래서 K값은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B다. 네, 이렇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저렇게도 풀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1번 같은 풀이도 괜찮은데 뭐 이런 풀이도 알아두셔서 나쁠 게 없겠죠. (2번) 거꾸로 쓰죠? F 합성, G 합성, G 역함수 D. 얘는 F 합성, G 역함수 D.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 값을 1번. 1번은 G 역함수 D. 뭔지 모르겠네요? 그 값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G, M의 값은 D. 이번엔 함수 D니까 위로 볼록한 걸 보셔야 되죠? D라는 값이 나오려면 여기에요.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X에다 C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M의 값이 C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이 F, C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번엔 아래로 볼록한 거 함수 F를 봐야 되니까요. C 여기 있어요. 그렇죠? 함수 값이 F가 아니죠. C라는 게 X값이잖아요. X에다가 C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뭐가 나오냐고 물어봤으니 X값 C를 쭉 올려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 F에 대응시키면 그때 함수값은 B가 나오죠. 이 정답은 B가 됩니다. 1번도 아까 B였고 2번도 B였던 것 같죠? 둘 다 답이 B로 나왔네요. 네, 이런 풀이였고요. 대표제 20번. 이 문제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풀게 되죠. 함수 F의 역함수를 GX라 부르고 함수 F랑 G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니까 함수 F가 역함수 구할 때는 이렇게 XY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쓰고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XY를 뒤바꾸죠. X, Y, 3분의 4. 이 식을 다시 Y로 정리하는 게 주어진 어쨌든 역함수도 함수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넘기면 3분의 1Y는 X-3분의 4.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따라서 역함수식은 역함수를 GX로 불렀으니 GX는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함수 F랑 G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거니까 함수 F는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 함수 G는 3X 마이너스 4가 되니 이들을 교점을 찾을 때는 그림을 그리고 찾는 게 아니고 연립을 하죠. 그래서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3x-4가 서로 같은 x값을 찾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럼 x 플러스 4, 9x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8x 넘어가면 16 따라서 x는 2 x2를 아무 데나 대입하게 되죠. 그럼 y값도 이제 2가 나와요. 그래서 교점좌표 2,2니까 4 이렇게 풀면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간을 그만큼 소모하게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의미는 지금 직선이니까 오히려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원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이게 함수 f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역함수가 나오죠. 이렇게 역함수가 그려집니다. 함수 f의 역함수. 그럼 결국 우리는 f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인 이 점을 찾겠다는 건데 이 점을 찾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f랑 f 역함수를 연립하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연립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나 지금까지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역함수를 못 구하는 식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립하지 않고 어떻게 연립하죠? 이 교점을 찾으려면 교점의 위치가 이 함수 3개를 모두 다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셋 중에 2개를 연립하면 되는데 굳이 어려운 얘네 둘을 연립할 필요 없이 얘네를 연립하시면 돼요. y는 fx랑 y는 x를 연립하시거나 아니면 y는 f 역함수 x랑 y는 x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2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식을 선택하겠죠. f가 나오면 얘를 선택하시는 거고 가끔 문제에 f가 아닌 f 역함수가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걔랑 얘랑 연립하시면 돼요. 아까 같은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주어진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란 말이 나오면 저 식과 y는 x를 연립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걔랑 x의 교점을 찾는 거죠. 양면에 3을 곱하면 x 플러스 4 3x 이항을 하면 2x는 4 따라서 x는 2가 되며 어차피 이 점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가 출현하는 동시에 y좌표도 동시에 같은 좌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더해서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죠. 괜히 밑에 있는 문제. 2개 그래프가 있고 저 함수 f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함수 f랑 gx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드릴게요. 이게 아까 위에서 문제처럼 간단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y는 x를 그립니다. y는 x예요. 이제 함수 f를 그려요. y는 2x랑 밑에 보면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는 1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1의) 왼쪽과 (1의) 오른쪽 그래프가 다르죠? 여기 x에 1 집으면 y값도 1 나와요. 여기. 이렇게.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은 2가 나오고 여기도 x에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가 나옵니다. 둘 다 1,2에서 만나요. 근데 하나 위에 있는 그래프는 1,2 여기를 지나가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렇게 그려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함수 f, 위에 있는 거를 g라고 합시다. 아래에 있는 걸 편의상 h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함수 g는 다음처럼 y는 gx 이렇게 그려지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1보다 오른쪽에서는 1,1을 지나면서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겠죠? 약간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 예상이 돼요. y는 hx. 그래서 1의 왼쪽은 빨간색, 1의 오른쪽은 파란색. 그럼 얘네를 이제 그림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진다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걔랑 y는 x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대칭 이동된 위치에서 대략 그리면 이래요. 대략 그리면 이렇게.
이 함수를 yx 대칭 이동시키면 이 부분이 접혀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역함수와 얘네를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주어진 이 그래프와 y는 x를 연립해서 그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교점이나 넓이를 가지고 역함수를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은 그려드렸지만 이쪽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배우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셔야 될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세 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그 삼각형 넓이에 곱하기 2를 하시면 전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남은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보통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 높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딘가 밑변 높이 찾기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축의 평행한 변이 한 변이라도 있으면 걔를 밑변, 나머지 꼭점에서 바라보는 그 변 쪽으로 수선을 그으면 그게 높이가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은 이거 많이 했잖아, 중학교 때도. 그러니까 세 점이 있는데 그 세 점의 위치 중에 어떤 두 점을 이었더니 X축이든 Y축이든 축의 평행한 위치가 나와요. 그럼 얘가 내 밑변이 된다는 얘기죠.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이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를 재면 되시기 때문에 이쪽은 Y좌표의 길이의 차, 이쪽은 X좌표의 길이의 차를 보시고 밑변 높이를 찾으시면 되는데, 쟤는 세 변이 모두 다 삐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넓이를 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저런 넓이를 구하려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 세 점을 둘러싸는 이게 직사각형을 구하죠.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넓이 값 3개를 빼는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 3개 넓이를 빼시면 이 넓이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는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방법보다 고차원적이며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이 방법을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자, 여기를 밑변으로 잡읍시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얘를 밑변으로 잡는다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길이가 밑변이 되죠. 그럼 여기는 0,0이 될 것이고, 이 점을 아까 구했었죠? 1,2라고. 이 점만 찾으면 됩니다. 이 점의 위치는 y는 x랑 이 그래프죠. y는 x랑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의 교점이에요. 그럼 둘을 연립하는 거니까 이 y 대신 x를 대입하게 되면 x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양들이 2를 곱하면 2x, x 더하기 3, 따라서 x는 3. 이 점의 위치가 3,로 갈 테고, y좌표는 따로 구할 필요 없죠. 어차피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3,3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밑변 길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밑변은 두 점 사이 거리죠. 3,3과 0,0과의 거리. 그럼 x끼리 뺀 값 3의 제곱 9, y끼리 뺀 값 9, 더해서 루트 18, 3루트 2. 가 되겠네요. 네. 높이값 계산합니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높이죠.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합니다. 1,2라는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직선은 y는 x잖아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1차 함수로 쓰면 안 되고 방정식으로 써야 되니까 x-y는 0.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x 앞에는 개수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 다음에 1,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제 삼각형 넓이 계산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1. 약분하게 되면 2분의 3이 넓이가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넓이 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체 넓이 구한 게 아니고 여기 하나 넓이가 지금 2분의 3이었으므로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전체 넓이는 2분의 3 곱하기 2. 그래서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될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푸셔야 될 테니까. 근데 이게 만약 단계별로 처리되어 있지 않고 일반 서술형이나 아니면 객관식 단답형이라면
이렇게 풀면 역시나 시간을 다 날려먹습니다. 다르게 풉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세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넓이가 필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점 0,0이고 이 점은 1, 여기까지 쉽게 구했죠? 이거는 연립해서 구하긴 하셔야 됩니다. 3,3이었어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더군다나 세 점 중에 한 점이 지금 원점인 상태잖아요. 이 풀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 그 다음에 절대값. 원점은 잊어버리고 마치 비례식 풀듯이 내항의 곱 6 빼기 외항의 곱 3. 2분의 3. 네, 넓이 2분의 3. 똑같은 넓이가 두 개 있으므로 곱하기 2를 처리한다. 따라서 2분의 3 곱하기 2. 문제 정답은 3이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까 그걸로 시간을 다 날려먹으시면 네. 아까 풀이는 해설지 풀이입니다. 아주 정답에 가깝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풀어진 풀이지만 해설지 풀이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네, 시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시험은 100%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풀이를 잘 익혀놓으셨다가 문제를 푸셔야죠. 자, 이거 연습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문제, 지금 본 것처럼 이런 거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 그래프, 오른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y는 x와 연립시켰더니 이 삼각형 넓이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전체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는데 필요한 점은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이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 점을 각각 구했다고 칩시다. 그 점들 순서대로 배열했더니 마이너스 1,2 예를 든 거예요. 3,4, 2,1 x값 3개 중에 어떤 두 개도 똑같은 게 없고 y값 3개 중에 어떤 두 개도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는 축에 평행한 점이 축에 평행한 선분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삐딱하다는 얘기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세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원점으로 이렇게 풀면 또 어려워요. 이거 실제로 근데 이거 선생님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신발끈 공식이라고 실제로 있는 공식이야 이거. 근데 그 원래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x좌표를 순서대로 쓴 다음에 맨 앞에 거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y좌표를 순서대로 쓴 다음에 처음에 있던 y좌표 한 번 더 써요. 그리고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을 빼면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는 공식인데 불편합니다. 이것도 불편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런 느낌이죠. 너무 크니까. 여기 있었던 삼각형 넓이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삼각형 넓이가 여기 있었어요. 이 세 점을 잇는 삼각형 넓이 값을 삼각형에서 이 세 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넓이를 구하나 만약 이 세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이 삼각형을 여기다 갖다 놓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넓이는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지? 여기 넓이를 구하나 평행이동시켜서 여기서 넓이를 구하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세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세 점 중에 아무거나 그냥 여러분이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숫자 계산하기 편한 거. 예를 했다고 칩시다. 이 점을 강제로 0,0으로 이동하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죠. 그 명령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1 더하고 2 빼고 1 더하고 2 빼고 이렇게. 근데 원점 잊어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아까처럼 이렇게 대각선 곱하다 보면 0이랑 곱해지는 숫자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잊어버리시고 아까 그 공식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치 비례식인 것처럼 내항의 곱.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절대값 씌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것을 빼나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것을 빼나 답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2, 3은 6 빼기 마이너스 4 2분의 1 곱하기 10 넓이 5 나옵니다. 이 삼각형 넓이가 5가 나온다. 똑같게 두 개니까 넓이는 10이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게 옆으로 배열하면 비례식처럼 푸는데 가끔 이제 옆으로 배열하지 못하고 이제 위아래로 배열하는 친구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1 더하고 2 뺐으니까 4,2. 1 더하고 2 뺐으니까 3,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곱하면 돼요. 대각선 방향으로. 원래 공식 이렇게 곱한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4. 빼기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예요. 이렇게 곱한 값 6.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곱하시면 정답은 똑같이 5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그럴싸하고 원풀이대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럴싸하고 멋져 보이는 풀이인데 수학은 멋진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간결하고 명료한 풀이가 좋은 거지 멋진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는 아까처럼 푸시면 아까처럼 푸시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라. 나중에 서술형 출제됐을 때 단계별을 풀면 학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풀이는 해설집 풀이 같은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꽤 많이 투자해야 되며 또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앞쪽에 직선의 방식을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있죠.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점을 이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걸 충분히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처음에 풀어드렸던 풀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좀 전에 풀이 같은 것들을 잘 익혀놓으셨다가 문제 잘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이건 약간 교과 외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뒤쪽에, 이제 앞쪽에 문제 풀 때나 뒤쪽에 문제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해드리는 건데, 사실,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네. 다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고민되네. 이걸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절대값 x가 나오면 풀이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 절대값은 나누어서 푸는 겁니다. 물론 얘랑 같은 게 누구예요? 절대값 루트 x 제곱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식을 쓸 때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나누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어떤 그래프들은 규칙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이 나오면 저렇게 절대값을 풀어서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연산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값을 풀어내야 다른 것들과 다시 연계돼서 뭐 계산을 하든 식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든 그래프를 그리든 그때 문제인 거니까. 자, 근데 이게 말한 것처럼 규칙성이 없이 그냥 식 안에 어딘가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말한 대로 나누어서 푸셔야 되고, 나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y는 x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fx의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 두 번째, y는 f 한 다음에 이 x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관계식 안에 x라고 써져 있는 데는 다 절대값 씌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y의 절대값이 있고 fx는 그냥 나열되어 있을 때. 마지막은 다 돼 있을 때. y에도 절대값, fx에도 절대값.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규칙성을 갖습니다. 근데 1번이 제일 쉽습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그래프. 얘는 일단 y는 x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 위로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함수값, y는 함수값이잖아요. y좌표.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얘기는 y좌표에 의미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양인 거는 그냥 놔두면 되지만, 만약 함수값이 y좌표가 x축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걔는 양만큼 위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x축 아래를 위로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2번, 3번, 4번이 이건 나름 좀 규칙성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첫 번째, 일단 y는 fx를 그래프를 다 그려요. 일단 그립니다.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죠. 저 x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러면 그려놓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남기고 여기를 남겨요.
나머지는 지웁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x는 0보다 커 나왔다잖아요. x는 0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얘는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이 y쪽에 있잖아요. y가 0 이상만 그립니다. 딴 데는 지우시고요. 세 번째, y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마지막,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커 나왔고 y가 0보다 커 같은 범위만 그립니다. 세 번째, 이거를 x축에 대해 x는 0이면 y축이죠? y는 0이면 x축이에요?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씩 예를 가지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칩시다. 쉬운 걸 1참수로 할게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1번 y는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리 없어 좀 옮길게요. 1번은 이거를 그리라는 얘기고요. 2번은 y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이거를 그리라는 뜻이고, 네 번째, 이거 그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려봅니다. 1번.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y좌편 플러스 2, x좌편 플러스 2인 이런 직선이에요. 그려놓고 x축 아래로,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함수값이 음일 수는 없죠?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전체 절대값 치워져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으로 접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접어서 V자 모양의 꺾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번 그래프는 y는 x의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의 그래프를 절대값 없는 상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요. 그려놓은 상태에서 어디를 그려야 되냐면 여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x가 0 이상만 남겨요. 그러니까 원점의 오른쪽만 그리라는 얘기죠. 원점의 오른쪽만 그려라. 나머지는 지웁니다. 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얘는 접어올렸잖아요. 얘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없고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대상으로 x는 0, y축 대칭 이동시킵니다.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 여러분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거 배우잖아. 미술 시간에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막 그려놓고 나서 빡 찍어서 넘기면 좌우가 대칭 형태로 그리죠. 그런 데칼코마니 떠올리시면 됩니다. 원점에, 그러니까 x축의 오른쪽만 그려놓고 그 부분을 왼쪽으로 빡 찍어 넘겨서 얘는 그냥 놔두고 이쪽만 이렇게 같이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지게 되고,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얘는 어디만 그리냐면 y가 0 이상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0 이상이니까 얘는 y축의 오른쪽만 그렸다면 얘는 x축의 위쪽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만 그려져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얘를 이제 데칼코마니 y는 0 이상, y는 0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럼 y는 0이면 x축을 말하니까 x축에 대해서 얘를 빡 접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는데 어디만 그려야 되냐면 x도 0 이상, y도 0 이상이면 1사분면 그리라는, 1사분면에 표현되어 있는 위치만 그리라는 얘기죠. 여기에요. 1사분면에 표현되어 있는 이 위치. 됐나요? 이거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두 개 중에 아무거나 x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그 그래프를 다시 y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데칼코마니를. 그럼 얘를 x는 0이면 y축이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빡 넘겨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다시 y는 0, x축에 대해서 빡 넘겨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요. 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아시죠? 동시에 하셔야 돼요. x는 0 대칭, y는 0 대칭. 그런데 순서를 그렇게 안 잡고 저는 만약 이걸 먼저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빡 넘겨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려진 그래프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딱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은 어차피 똑같이 그려지니까. 이런 상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는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이제 설명한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라 라는 건데 책이 좀 더 어렵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자, 이 문제들은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네 가지 규칙 어느 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는 식 전체 절대값. 1번 문제 보세요. 이거 식 전체 절대값입니까? 우변식 전체 절대값이냐고 그런다면 그렇진 않아요. 그럼 x에만 절대값 취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절대값 있으면 얘도 x잖아요? 얘도 절대값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네요. 그럼 뭐 왼쪽에 있는 y, fx와 y를 말하죠? y의 절대값이 있는 형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양쪽에 절대값이 있는 형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규칙 그 네 가지에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배웠던 절대값을 풀어서 각각의 그래프를 나누어서 그리는 형태로 이거는 원론적인 거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풀어봅시다. y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함수 fx는 그래프가 분명히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그려질 겁니다. 이유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가 플러스로 나올 거기 때문에 2x 플러스 x, 3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저게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축의 오른쪽을 그릴 때는 3x의, y는 3x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길이가 약간 가파르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다음에 0보다 작을 때 y축의 왼쪽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 그리지 말고 얘를 따라 그려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죠. 오른쪽 아래로 원점을 지나며 45도로 내려가는 직선. 그 직선에 y축 왼쪽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요. y는 이 절대값 x, 이걸 그리는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겠죠. 이 그래프와 y는 3의 교점의 위치를 찾으시오 라든지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 있죠. y는 3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상수함수 y는 3, y가 항상 3인 것.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이 그래프 보면 그리는 방식. 그럼 만나는 교점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겠죠. 요 위치는 y는 x, y는 3과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y가 여기 y는 마이너스 x였으니까 y가 3이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3이 될 거고 이 점의 위치는 y는 3과 y는 3x의 교점이에요. 그 y에 3을 집어넣으면 3x가 3이 되기 때문에 x값이 1이 되겠죠. 이 점의 위치는 1,3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2번 문제, 이거 좀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미분 가서 미분이나 적분 문제 풀 때 뭐 영역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미분에서 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2차 함수, 1차 함수는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저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도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4개의 그래프 규칙이 하나도 맞지 않죠? x에만, y에만, 전체만 있는 게 아니고 딱 여기 어떤 항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도 x가 있잖아요? 둘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딱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위치에만 절대값이 들어있는 케이스는 그 4가지 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분류해서 푸셔야 돼요. 분류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죠? 항상 x가 아니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 푸시고 0보다 크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며
0보다 작다면 음수를 끌고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도 결국은 y축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둘 다 이차함수고 둘 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축의 위치가 다르죠. 얘 축 어디 있나요? 이거 포물선은 축이 중요하잖아. 축만 알아내면 대칭 형태로 좌우를 똑같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축구하는 공식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직도 이거를 모른다면 정말 큰일이다.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만약 함수식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는 2차 함수일 때 포물선의 축의 방정식 구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된다고 강조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해. 이게 너무 생기본이잖아. 물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완전 제곱 처리하기가 불편할 때가 꽤 많잖아. 앞에 있는 계수가 분수이거나 이게 딱 여기 있는 게 뭐 홀수라 완전 제곱 똑 떨어지지 않을 때는 계산이 불편한 경우도 많고 더군다나 얘가 문자로 계수들이 문자로 처리되어 있으면 더 짜증나요. 이걸 완전 제곱 문자가 계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완전 제곱 처리한다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너무 또 길어지는데 이러면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이런 거 배우셨죠? 2차 방정식에 두 개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자. 그러면 두 근의 합 뭐가 됩니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어. 그럼 두 근을 더하래. 그럼 직접 근을 구해서 계산하나? 그렇지 않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배웠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 이런 거 배웠죠? 그치?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여기 있는 이 2차식에다 는 y를 붙인 게 2차 함수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에 두 개 근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너무 말이 빨랐나? 여기다 는 y를 붙이면 2차 함수가 되잖아? 이게? 이해가 돼요? 이 2차 방정식에 두 개 근이라는 거는 이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x좌표의 위치가 된다고. 이렇게가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괜찮지? 여기까지? 그런데 이 포물선은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 축이 만들어지죠? 이 가운데 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축의 위치라는 게 실제로 뭐랑 같으냐면 두 근의 중점의 위치죠. 두 x좌표의, 자, 두 근의 중점의 위치에 지금 축이 놓이잖아요? 그럼 두 근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요 위치에 x좌표가 나와요. 알파, 베타의 중점, 평균값이죠? 됐니? 근데 써놓고 봤더니 얘랑 연결이 돼. 얘는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식을 끌어다 쓴 거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 이 곱하면 뭐가 되죠? 축의 위치인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실제 원래는 이 공식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 건 아니죠. 원래는 여기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식 쓰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학이라는 게 이게 돌고 하면 결론은 다 하나로 이렇게 개념은 모일 수밖에 없는, 개념의 결과는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통해서 축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도 있으니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하다.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자체가 결론은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럼 꼭지점의 x좌표를 이렇게 알아냈다면 꼭지점의 y좌표는 그때 y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괜히 공식 외우지 말고. 이것도 물론 공식이 있긴 있거든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너무 공식이 불편해.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 x좌표를 찾아내시고 그 x좌표를 관계식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계산돼서 나오는 y값이 그때 y값이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자, 다시 다 지웠네요. 네, 다시 fx는 두 개 그래프겠죠?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텐데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가 0보다 작을 때일 겁니다. 그럼 축을 기준으로 x축, y축,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다른데 얘 축의 위치 어디예요? 얘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는 x는 1. 얘는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축이 여기 있고 하나는 축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x1, 얘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됐겠네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원점의 오른쪽은 이쪽에 축을 가지며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고 얘는 y절편값이 플러스 1이네요. 0,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오른쪽만 그리죠.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에 y축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쪽은 반대로 y축 왼쪽 그래프를 그릴 때는 축이 마이너스 1이며 y절편은 플러스인 포물선을 똑같이 이렇게 대칭 형태로 그려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그래프를 대략 그리시면 저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려면 이 위치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같은 위치죠. 그림이 약간 삐딱해 보이는데 같은 위치요. 이렇게. 그 x에 1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0이네요. 잘못 그렸네요. 네, 1,0을 지나가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고 얘도 이렇게 되는 포물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2번 그래프 그립니다. 여러분 2번 그래프도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그래프가 아니고 어떤 특정 위치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y는 이 그래프도 fx는 두 개로 x가 0보다 커 나왔을 때는 x분 x 1 x가 0보다 클 때는 1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0은 안 됩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잖아. 분모 0인수는 존재하지 않지? 그렇지? 해담아? 분모 0인수는 존재하지 않지? 0으로 나눈다라는 건 없잖아. 아니야? 배운 적 있어? 이런 거 0분의 2 얼마야? 얼마? 0이야? 0이라고? 오, 이거 얼마야? 3. 왜? 분모 2와 값 3을 곱하면 분자 6이 나온다는 규칙이지. 만약 0으로 나눈 수가 존재한다면 이 수를 x라고 하자? 그럼 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 0 곱하기 x가 2가 되는 숫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존재해? 존재하지 않잖아. 0으로 나눈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물론 있죠. 2분의 0. 얘는 0이죠. 근데 0분의 2는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수로 인정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0을 뺀 거죠. 자, 그럼 그래프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y축 오른쪽은 1. 1이라는 게 뭐예요? 의미상 y는 1이라는 말한다. y를 1?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y는 1. 원점 위쪽으로 위로 한 칸 가서 x축 평행한 직선. 1. 이렇게. 얘는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죠. 원점 아래로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왼쪽을 그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상수함수를 그리시면 되겠죠. 이게 이 두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랬고요. 좀 시간이 허락되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이쪽을 먼저 연습을 하고 시간 되는 대로 연습할게요. 자, 저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저런 것도 그림을 그릴 때 포물선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거를 억지로 막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포물선인데 포물선 그리려면 꼭지점 좌표가 필요한데 아래로 볼록을 하잖아? 그럼 꼭지점 좌표 찾으려니까 완전 제곱식. 벌써 풀면 짜증이 나죠?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이 상수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2를 계산해야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이거 통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꼭지점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9구나. 막 그려요,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는 너무, 뭐랄까, 좀, 시선이 좁다?
여유가 없다. 이걸 왜 그렇게 그립니까?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잖아요? 네 글자. 뭐가 안 떠올라? 네 글자.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그럼 이 얘기는 x값이 2가 주어지면 y값 0 나오고 x값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y값 0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포물선이 주어지면 포물선이 2,0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축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얘 마이너스 1, 얘 2. 이렇게 그리시면 되지. 이걸 왜 아까처럼 막 완전 제곱식을 굳이 저렇게 이쁘게 인수분해 되는 식을. 축은 당연히 이 가운데겠죠. 가운데. 2와 마이너스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2분의 1이 축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1 집어넣어봤더니 아까 여기 있는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근데 결론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자, 얘를 가지고 이제 1번. 절대값 fx. 오른쪽식 전체 절대값 씌워졌다는 얘기는 y좌표에 의미 없으므로 지금처럼 y좌표 음으로 내려가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위로 접어 올린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2. 이렇게 그림이 1번은 그려지겠고요. 2번의 그래프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y는 fx를 다 그려요. 얘를 일단 다 그려놨죠? 그립니다. 다 그린다. 두 번째,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문자, 걔가 0 이상일 때만 일단 남겨라. 그럼 x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저 그래프의 y축 오른쪽만 그려라. y축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y축 오른쪽만 그린다. 세 번째, x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한다. 데칼코마니 이렇게 그린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3번 그래프. 이번에는 똑같죠? 다 그린다. 두 번째, 절대값 치워져 있는 걔가 0 이상만 그린다. 세 번째, y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다 그렸다. y는 0 이상만 그린다. 그럼 x축 위만 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2. 그런 다음에 걔를 x축 대칭 이동한다. 딱 접어내버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3번의 그래프다. 4번 그래프. 네, 4번 그래프. 다 그린다. 그려진 부분에서 x가 0 이상, y가 0 이상, 절대값 두 군데 있잖아요. 그치, 해담아? x 0 이상, y 0 이상. 몇 사분면만 그려라? 1사분면만 그려라. 세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순서와 관계없이 x는 0에 대한 대칭 이동, 그 그려진 그래프를 다시 y는 0에 대한 대칭 이동. 그려보자. 주어진 그래프를 다 그려라. 그 중에 1사분면만 그린다. 그럼 여기만 이게 1사분면이잖아요. 여기만 남는다. 걔를 y는 x에 대해서 y는 0, x축 대칭 이동한다. 순서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요. 대칭 이동한다. 그려진 그래프를 다시 x는 0,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빡 접어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음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y는 k와 교점 개수가 3이 되도록, 교점 개수가 3이라는 얘기는 세 군데서 만난다는 얘기죠. 교점의 개수가 3이란 뜻은 실근의 개수가 3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연립하게 되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얘가 k,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3개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방정식 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이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원점이 꼭지점이 포물선을 밑으로 4칸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이 교점은 y가 0이 될 때 x값이니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 절대값을 취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네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위치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되죠. 얘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2, 얘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y는 k는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를 그어서 이 그래프와 세 점에서 만나게 만들려면 이렇게 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럴 때만 세 점에서 만나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보다 더 위로 가면 2점, 얘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4개 점, 밑으로 내려오면 2개 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만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니까 따라서 y는 k가 누구랑 같아져야 되냐면 y는 4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k값은 4가 된다. 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 페이지 문제. 22대 4번 문제. 다음 도형의 넓이값을 구하시랍니다. x도 절대값, y도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중에 그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 중에 네 번째 그래프예요. 이거. y의 절대값은 fx의 절대값.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이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일단 y는 fx의 그래프를 전체를 다 그린다. 두 번째, 일사분면이죠. 일사분면만 남긴다. 세 번째, 그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한다. 대칭동 그래프를 다시 y축 대칭 이동한다. 그 순서대로 그려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를 전체를 다 이해를 한다. 3x 플러스 y는 6을 그린다. 그럼 이 그래프는 y절편,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x절편값은 2가 되고 y절편값은 x가 0일 때 y값,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그려요. x절편 2, y절편 6인 직선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 일사분면 그렸죠? 원래 이렇게 쭉 그려질 텐데 거기에 일사분면만 그린다. 그렸다. 그다음 이 그래프를 x축 순서랑 관계없이 x축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다시 그려진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그려진다.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라. 이게 마름모잖아요. 마름모 넓이 구하는 공식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을 2로 나누시면 되겠죠. 물론 삼각형 4개를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대각선 길이 12 곱하기 4 얘를 2로 나누면 24의 넓이를 갖는다. 남아있는 파트가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인데 유리함수를 이해하려면 유리식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리식을 는 y에 대응시키는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1차식을 는 y에 대응하면 이게 1차 함수가 되죠. 2차식을 는 y에 대응시키면 이게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식을 는 y에 대응시킨 게 유리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유리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유리식은 중2 때 여러분이 유리수에 대한 범위를 배운 적 있어요. 정수, 그다음 정수가 아닌 수,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배우셨죠.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데 유리식을 공부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다항식. 이 다항식이 뭐냐면 1차식, 2차식,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차수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식 있죠. 그게 다항식이에요. 이게 약간 개념상 보면 정수랑 비슷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수에 뭐가 해당이 되냐면 이제 분수식이 있어요. 다항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분수식. 그럼 분수식은 어떤 걸 말하냐면 분수 형태로 되긴 됐겠죠. 어떤 관계식의 분수 형태로 처리되어 있는데 분모에 있는 x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관계식.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수식이 아니에요. 이거 약분되잖아. 분수식이 아닙니다. 근데 x 안 지워져요. 이게 분수식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물론 뭐 차수가 높아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말해요. 근데 고교 과정상 보통 분모가 2차인 이상은 잘 안 다루고 대부분 다 분모가 1차인 것만 다룹니다. 이런 거 위주로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게 이 분수식이에요.
이런 형태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식이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친 건데 단어는 유리식이지만 우리는 여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건 안 배워요. 이거 앞에 다 배워왔기 때문에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앞에 다항식 할 때 다 배웠잖아. 공통수 해결할 때. 그때 배운 거랑 얘는 생략하고 여기를 공부해서 이제 유리식을 완성하는 그런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유리식은 분수 형태로 표현됐으며 미지수 혹시 변수 x가 지워지지 않고 분모에 남아있는 케이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수함수, 분수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분수식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건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파트예요. 뭐 3분의 2 내가 어떤 필요에 따라 여기다 4를 곱했죠. 그럼 얘들 4를 곱하잖아요. 12분의 8 같은 식이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6분의 4 양변을 2로 나누죠 이렇게. 그럼 3분의 2 곱하기나 나누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잠깐 하고 있어. 근데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일정한 수를 곱하거나 일정한 수를 나누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일정한 수를 빼는 거는 같은 값이 아니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성립하지 않는 거고 뭐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 가벼운 분수식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법. 뭐 이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한 거라 덧셈일 때는 통분이 필요하고 뺄셈일 때 통분 필요하고 곱셈일 때는 위아래 약분, 대각선 약분이 필요하다. 그 나눗셈일 때가 이게 보통 우리가 뭐 번분수라는 표현으로 좀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나눗셈만 해볼게요. C분의 A 나누기 D분의 B는 당연히 물론 이렇게 하죠. 나누기를 곱하기를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한 다음에 대각선 위아래 약분 통해서 약분 안 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계산한다라는 건데 실제 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나눗셈이라는 거는 나눗셈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고 나눗셈 앞에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복잡한 분수를 우리가 번분수라고 부르죠. 번분수 풀이법은 아까 본 것처럼 만약 이렇게 번분수를 풀이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풀이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을 처리하다 보면 식의 관계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때도 있거든. 다른 방식. 얘 나누기 뒤에 있는 걸 분모로 올리고 분모로 내리고 나누기 앞에 있는 걸 분자로 올린 다음에 분모와 분자에 각각 C와 D 여기 나와 있는 분모들이 없어져야 이 분수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C와 D의 최종 배수인 CD를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얘는 D가 지워지고 얘는 약분되고 C가 지워지고 분모 남는 게 BC분의 AD 이렇게 남아요. 이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무리식에 대한 복잡한 처리할 때 이걸로 처리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오히려 이렇게 처리해서 번분수를 처리한 다음에 분모를 싹 지우고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에 따라서는 더 간단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게 쉬울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이 풀이를 알아야지만 좀 더 문제와 풀이가 쉬워질 때도 있으니까 이런 풀이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억하시거나 혹은 이 계산 결과를 따라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BC 곱하고 BD를 곱하면 남는 거는 AD분의 BC가 남죠. 근데 계산 결과를 하고 역추론하는 겁니다. 답은 어쨌든 아까처럼 이거를 분모 BD의 최종 배수를 곱해서 지우고 간단하게 처리하면 답은 저렇게 나올 텐데 이 답을 보니까 약간 느낌상 분모에 있는 A와 D가 얘네들이 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느낌상 내항의 곱이라고 할게요. 내항의 곱. 내항의 곱이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분수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맨 위와 맨 아래에 있는 이 외항의 곱이 분자로 갑니다. 이런 풀이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3분의 2 분의 5분의 4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뭐 분모의 3과 5의 최종 배수인 15로 계산해서 곱해서 처리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내항의 곱이 분모, 외항 곱이 분자 뭐 이런 것도 섣부르게 약분부터 곱셈부터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약분이 될 테니까 약분해놓고 나중에 곱셈하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풀이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잠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이 부분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상 2번만 합니다. 오늘은 1번과 3번은 나중에. 왜냐면 2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건 이름이 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이런 표현들 부분분수라고 부릅니다. 2번에 대한 표현.
분모가 두 개 이상의 고배 형태인 이 분수를 두 개 이상의 분수로 쪼개는 방식, 이걸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부분분수가 뭐냐면 통분의 역연산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역연산에 대한 구조는 많이 배우잖아요. 곱셈 공식의 역연산은 인수분해죠. 그치? 제곱의 역연산은 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역연산은 참 많이 배워. 근데 통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수를 배우는 순간부터 지금처럼 줄기차게 10여 년간을 공부한 게 이 통분의 개념이에요. 근데 통분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연습시키더니 통분에 생각해보면 통분의 역연산은 왜 안 가르치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에서. 부분분수는 이제 통분의 역연산인데 이런 거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계산하냐면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지 않나요? 6분의 3 빼기 6분의 2니까 6분의 1. 그러니까 이게 통분이지.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6분의 1이라는 분수를 이렇게 쪼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쪼갤 때 어떻게 하냐면 6이라는 분모를 두 개의 분모의 고배 형태로 바꿔놓습니다. 2 곱하기 3분의 1 한 다음에 이 답을 만들기 위한 규칙이 이거란 얘기죠.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네, 6분의 1을 두 개의 분수로 찢을 수 있는 방식이 발생해요. 곱셈이는 앞뒤가 없지 않나요? 앞뒤가 없죠?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뒤가 바뀌면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답이 틀려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거는 1분의 1이 없어지고 이 식이 남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랑 분배하면 얘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거. 근데 책에 그냥 분의 1로가 되어 있는데 원풀이는 이겁니다. AB분의 C라는 분수가 있으면 이 하나의 분수가 분모가 두 개의 곱으로 처리됐다면 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갤 수 있는 방식이 발생하는데 그 방식은 뒤에 곱혀져 있는 순서상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네, 분수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방식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다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냐면 아주 쉬운 것들은 뭐 이런 데 적용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이 상태로 통분하면 정말 짜증나겠죠? 2, 6, 12, 20의 최소배수를 계산해 통분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리해보니까 규칙성이 있어요. 수학은 규칙을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규칙이 없는 것마저도 억지로 짜맞춰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부분분수예요. 뒤에는 빨리 할게요.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처리돼요. 똑같이 뒤에서 앞을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쭉 쓰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써지겠죠? 이렇게 써집니다. 써져나서 얘는 상황에 따라 이게 지금 1이 됐죠. 그럼 생략 곱하기는 다 생략. 나머지 분수를 배열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그렇지 않나요? 뭔가 재미난 일이 발생하죠? 지워지네요. 이렇게. 1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러니까 정답은 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릴 텐데 이거를 역시 이 분모수의 연산법을 뭐 학교 서술형에 내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계산법이고 연산법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 자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일단 이 식을 이렇게 써놓긴 해야 되는데 이걸 매번 이렇게 쪼개려니까 분모수를 쪼개려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식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죠? 길어지고 있죠? 결과만 봅시다. 어차피 답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연산법이라 답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답을 보다 보니까
느낌이 이러거든요. 어디서부터 지우냐면 2분의 1부터 지워져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까지 지워지거든요. 그 지워지는 숫자를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2, 여기는 2. 3, 3, 4, 4. 얘네가 지워진다는 뜻이죠. 쭉 지워요. 얘네들. 남아있는 게 맨 앞에 1분의 1과 5분의 1이 남죠. 이렇게 남아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꼬리머리, 꼬리머리, 꼬리머리가 이어지는 건 쫙 다 지우시고 답을 쓸 때는 맨 앞에 남아있는 분모랑 맨 끝에 남아있는 분모를 곱한 게 분모가 돼요. 분자는 위에 1, 1, 1, 1, 1이 4번 덧셈돼서 정답이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99 곱하기 100분의 1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꼬리머리, 꼬리머리, 꼬리머리 쭉 다 지우고 맨 앞에 있는 분모, 맨 끝에 있는 분모, 분의 분자를 계속 더합니다. 1을 몇 번 더하죠? 횟수를 세야 돼요. 1부터 99까지면 항이 99개인데 앞에 1이 하나 빠졌죠? 2부터 99까지면 항은 98개입니다. 1을 98번 더하니까 98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100분의 약분하면 정답이겠죠? 약분까지 여러분이 하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자식으로 변형이 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x 플러스 10 곱하기 x 플러스 11분의 1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분무수를 풀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요.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1 가로 앞에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1 분의 1 가로 앞에 거 분의 1 빼기 이거를 해야 계속 이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거 쓰다가 시간이 다 간다는 얘기죠. 어렵지도 않은데 쓰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해야 될 행동은 이거라는 얘기죠. 꼬리, 머리 이어지면 쭉 다 지우시고 맨 앞에 있는 분모 x, 맨 끝에 분모 x 플러스 11 분의 분자 1이 몇 번 더 셈 되느냐. 1이 1부터 11까지 한 개 세기 편한 쪽에서 보시면 돼요. 꼭 앞을 보실 필요는 없죠. 1부터 11까지 총 항이 11개네요. 1을 11번 더 했으니까 정답은 1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모수는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앞뒤의 숫자 차이가 1만큼 나니까 이렇게 처리되지 앞뒤의 숫자가 1만큼 차이 안 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앞뒤의 숫자가 1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고 2만큼 차이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x 플러스 10 곱하기 x 플러스 12분의 뭐 이렇게 될 때 있죠. 그럼 이거는 원프리드를 보면 뒤에서 앞을 뺀 거분의 분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앞에 뭐가 남죠? 2분의 1이 남아요. 아까 문제는 대부분 앞에 뭐가 남았었냐면 1이 남았었잖아요. 1이 남으니까 지워주고 이렇게 싹싹싹싹 하면서 이 뒷부분만 남았었는데 이거는 앞에 이게 남기 때문에 이러면 아까랑 풀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2분의 1 바깥으로 빼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집중해.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서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꼬리머리 이어질 때는 이게 앞뒤의 간격이 1이냐, 2냐, 3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규칙상 맨 앞에 있는 분모, 맨 끝에 있는 분모분의 분자를 덧셈하는데 2부터 10일까지 짝수죠? 몇 개요? 뭐 셋이면 셋셔도 되고 몇 개죠? 6개.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분무수 문제 중에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이식 벌어지긴 하는데 이게 꼬리머리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규칙상 약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2개씩 벌어지니까요. 3이죠. 뭐 10 곱하기 12분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거는 원래대로 원래 해야 돼요. 아까처럼 꼬리머리 이게 바로 이어지지 않잖아? 바로 이어지는 거는 아까처럼 계산상 2씩 벌어지든 3씩 벌어지든 관계없이 싹 다 지우고 앞뒤 곱 분모, 그다음에 분자를 싹 다 더하면 정답인데 이렇게 꼬리머리로 안 지워지는 케이스는 아까 이직거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에 2분의 1 남기고 이게 지워지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규칙상 어디서부터 지워지는지만 알면 돼요. 3부터 지워지겠죠, 이렇게? 3부터 4 지워지고 5 지워지고 하다 보면 앞에 뭐가 남냐면 조그만 분모 2개 남아요. 앞에는. 얘네는 못 지우거든. 지울 게 없어서. 그럼 앞에 조그만 거 2개 남으면 뒤쪽은 큰 게 2개 남아요. 큰 게 2개가 12분의 1이 제일 크고 그 앞에 있는 거는 하나 커지면 하나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남을 텐데 분모의 특징상 봤지만 앞에 있는 분모 빼기 뒤에 있는 분모 이렇게 넘어가서 앞에 있는 분모는 플러스가 붙지만 뒤에 있는 분모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얘네는 플러스지만 얘네는 각각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고 빠뜨리지 말으셔야 될 게 꼬리머리 이어질 때는 20벌이든 30벌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꼬리머리를 지어지는 케이스가 아니면 이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아까 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 부분수를 좀 빠르게 그나마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